예,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 평화의 현실과 지향입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현실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이제 지향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요한 갈등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제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평화 만들기라든가 평화 유지, 이제 평화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과 평화로운 상태로 이제 공존한다. 그다음에 확장 억지로 이것은 이제 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지만은 이제 그 상대 측의 그 이제 군사력을 억지한다라는 얘기죠. 자, 억지하는 건 단순하게 억지한다라기보다도 억지하는 것도 억지하지만 직접적인 억지도 있지만은 주변 국가들의 이제 도움 아니 협력을 통해서 이제 억지를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확정 억지력이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단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 삶을 살면서도 자, 내가 이제 한 사람의 폭력성을 억지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나 혼자만 그 사람의 폭력성을 이제 억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친구들과 같이 억지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태에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이제 왕따라는 한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그다음에 뭐 정의의 이름으로 뭐 괴롭힌다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의 이제 약점으로 그 약점이 이제 전체 단체 생활에서 좀 손상이 간다라는 이유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직접 간접적인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인간사회 본다 그러면 확장 억지의 하나의 이제 종류이기도 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안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확장 억지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평화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평화 공동체, 평화 가정, 안정적 평화, 적극적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 불안정한 평화. 불안정한 평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한국 전쟁이 우리가 휴전이 된 지 한 70년이 지금 넘었지만은 이제 이 불안정 평화하는 것은 어떤 때를 보면은 남북 간의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어떤 때를 보면은 뭐 상당히 안정적인 평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때 보면은 상당히 불안정한 평화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가 된다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서로 갈등,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것도 상당히 불안정한 평화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키워드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채 정전 체제 속에서 전쟁 위험 상존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중단을 한 것이죠. 전쟁을 끝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안정한 평화의 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불안정한 평화라고 우리 인식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그 세대가 벌써 이제 두 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두 세대 속에 전쟁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평화롭게 느낀다라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좀 불안정적인 평화가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전쟁의 위험을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뭐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인식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냉전 구조를 형성 유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남북 체제 경쟁 이거 이제 요즘은 이제 체제 경쟁을 하진 않지만은 1900 이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 상당한 체제 경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외교 관계를 맺고자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공을 들인다. 비동맹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친다거나 아니면은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국민들을 아니면은 이제 북한에서 인민이죠. 인민을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체제 경제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반도는 세계적인 긴장 지역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어디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따왔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점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를 수도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그 추 하나가 이제 이 4개 국가, 3개 국가죠. 3개 국가의 추를 건들면 이제 요동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림을 지금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중국의 추가 이제 움직여서 이제 한국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미국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그 사안은 중요한 요점은 뭐냐? 결국은 남북 간의 문제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은 주변 국가들의 그 움직임이 한반도 평화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조건이 된다. 배경이 된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일단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현실과 지향해서 한반도 평화 현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장관 올해 전반기 연합 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를 이제 를 연속적으로 한다. 저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눴었는데 그리고 구분 없이 그냥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해서 실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다음 이제 그동안은 주말에는 연습을 중지했지만 이런 관례를 없애기로 한 것이 이제 11월 연속 훈련 역대 연합 연습 중 가장 길다라는 얘기죠. 이것과 함께 연계해서 쌍용 연합 상륙 훈련도 이제 여단급에서 4단급으로 규모를 좀 확대했다. 20여 개 훈련도 연합이 하회 기동을 강해 실시한다.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2023년도 1월 11일 날 나온. 근데 아래 그림은 이제 다른 데서 나온 거지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훈련이죠. 이제 군사 훈련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군사 훈련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가 이제 긴장된 상태다 군사적으로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이제 군사 위협이 좀 증가가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중국의 이제 군사적 위협이 좀 증가가 됐다거나 이럴 때도 연습을 하지만 사실 이제 그거보다도 이 연습들은 사실은 이제 한미 연합 훈련들은 대개 보면은 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되어 있다라기보다도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계획에 의해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 훈련의 강도를 아니면 훈련의 규모를 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지만은 이 훈련이 사실은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쓰는 훈련들입니다. 한미연합훈련. 그다음에 이제 이 한미연합훈련이 한국과 미국만 참가하는 훈련도 아닙니다. 그런 훈련도 있지만은 지휘소 훈련 같은 경우는 한미 를 포함해서 일본의 이제 그 지휘소도 같이 참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쪽에 우리도 이제 잘 전혀 의외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호주, 뭐 영국까지도 이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를 합니다. 대규모 훈련이죠. 상당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호주에서 실시하는 아니 영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에서 실시하는 그 군사 훈련에 우리 군인들도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동맹국들의 이제 동맹국의 이제 그 힘을 파워를 이제 과시하는 것도 아니면은 뭐 주변국들에게 확장 억지로 아까도 확장 억지라고 얘기를 좀 했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위험한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자칫하면은 이게 뭐 방어 훈련이 아니고 공격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전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천안함 때도 아니면은 뭐 그때 이제 훈련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잠수함을 투입해서 뭐 훈련했다. 뭐 그건 뭐 낭설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훈련 규모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군인들의 속성 자체가 뭐냐면은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죠. 목적 자체가 전쟁입니다. 군인은. 근데 그 군인이 이제 가만히 훈련을 안 하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군인의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한 국가에서 이 군인, 군대, 부대, 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보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토를 달기가 상당히 어렵죠. 반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 훈련에는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다른 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군인의 존재 자체를 이제 상당히 과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은 전쟁으로 생겨난 나라죠. 근데 전쟁으로 확대가 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전쟁으로 국가가 크게 된 나라입니다. 그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함으로써 이제 그 군수 물자가 보통 이제 군수 국가라고 이제 얘기도 하지만은 이제 전쟁 물자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면 전쟁 물자로 인해서 아니면 안보로 자신의 이제 그 국력을 과시하는 것도 그 국력을 이용해서 경제적 아니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이 안보 영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울지 프리디엄 가디언 지금은 울지 쉴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그 훈련들이 결코 이제 긍정적인 이제 이 동북아시아 안보라든가 한동해 안보라든가 한반도 안보에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정 뭐 이념을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도 그런 부작용도 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이제 현실에서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의 주요 군사적 도발 사례를 제가 이제 쭉 줬습니다. 근데 이제 2002년 6월 29일 날 제2연평해전 이제 요 전에 1999년에 6월 달에 이제 제1연평해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1연평해전에는 북한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죠. 뭐 공식적으로는 뭐 30명, 20에서 30명 정도가 이제 사망한데 북한 군인이죠. 우리 군인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경상 한 2명인가 3명 정도고 우리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 전력은 해군 전력은 연평도에서 이런 해군 전력은 한 공식적으로 20에서 30명이 사망하고 이제 배가 한 척이 침몰하고 한 척이 반파 끌고 가고 뭐 그랬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는 150명 정도 지금 사망한 것으로 북한 군인이 그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숨기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제2연평해전이 좀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 측에서 이제 좀 이를 갈았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이제 반드시 이 응징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실제로 이제 이 시비를 걸어온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참 제가 수업 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제1연평해전 1999년도에 나타난 제1연평해전은 상당히 참상이 이제 엄청나게 비참한 참상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50명 뭐 이제 추정으로 한 150명이 북한 군인을 죽고 우리 군인은 한 뭐 2명인가 3명인가 이제 경상 정도 손가락이 조금 이제 뭐 잘과상 정도로 아니면 이렇게 했다는 그 전투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일방적인 학살인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고속정 고속단정 아니고 고속정 같은 데서 일방적으로 이제 화력을 쏟아부어서 붙는 와중에 이제 북한의 군인들은 거기에 대응을 못하니까 이제 총알도 없고 기름도 없으니 거기에 대응을 못하니까 그네들이 우리한테 대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물을 던진다, 뭐 감자를 던진다,
이런 뭐 식량들을 막 던지고 대항했다라는 얘기죠. 그 발칸포 그 무시무시한 그 총에 그 엄청난 이제 비참한 현실이죠. 뭐 학살에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준비를 해서 했는데 이때도 사실은 북한군이 상당히 이제 제2연평연전은 우리 이제 그 전사하는 군인들이 상당히 안타깝죠. 근데 북한군도 우리의 전력 이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2연평연전. 그래서 이제 2002년도 6월 29일 날 이제 한참 월드컵 이제 열기가 뜨거울 때 그때 벌어졌던 거죠. 그다음 2008년 7월 11일 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준 사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유감을 좀 표명을 하긴 했지만은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그 남북 간의 교류가 좀 단절이 되는 이제 경제 교류도 상당히 축소가 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천안함 비격살 사건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북 전단대전 대북 고 사격도 있었고, 목함지뢰 사건도 이제 이 목함지뢰도 완전 일부러 설치하고 이제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제 그다음에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대상 포격 직접 포격인 거죠. 이런 것도 해안포 사격 같은 경우, 청남도 부근 북한 해안포 사격 같은 경우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쐈다라는 얘기죠. 일본은 뭐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러한 이제 그 군사적 도발 사례라고.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이게 이제 한 번 더 평화 이해 책 안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북한의 주요 군사적 도발 사례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사실은 이거는 모든 것은 이제 그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도 고려를 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전에 뭐 했냐라고 이제 따져볼 필요도 좀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 사건의 전후를 최소한 저는 따져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을지 프리덤 쉴드라든가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이때는 아니지만 요 훈련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훈련을 할 때 이제 북한의 도발 강도가 좀 빈도가 좀 높아진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인식할 필요가 좀 있다. 근데 이제 한미 훈련 이제 남북대화 반대 집회 이건 한미 대화가 아니겠죠. 남북대화 반대 집회 2007년도 이제 남북대화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남북대화를 했었죠. 근데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 누워서 이제 못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도발해서 아니면 여태까지 이제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던 국민들을 이제 뭐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니면 죽인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사과나 이런 데 이야기도 없이 그냥 만나는 것도 상당히 국민적 정서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제 주장도 일리가 좀 있긴 있다. 하지만 이제 평화를 위한 평화에서는 이런 대결 구도는 조금 더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 평화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남한 측면에서 어떠한 이제 문제가 있느냐, 우리 내적으로 한번 보자. 이 남한에서 이제 그 분단 우리가 보통 이제 분단 체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남북 간이 분단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평화를 해치는 현상들, 그다음에 이제 평화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현상들, 사회 현상들, 행동들, 개인의 행동들 그런 걸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군사주의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상명하복 문화, 수직적 의사결정이라든가 가부장적 위계질서 등 군대 문화가 사회 전반에 들어와서 인간의 존엄한 삶을 방해하는 비민주적인 생활 방식이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디 상사가 이제 가면은 이제 군대식 경례를 붙인다거나 또 무슨 부장님께 경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군대식 문화죠. 상당히 이제 어색한 거죠 이런 것이.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우리 이제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군사 문화인 것이죠. 이것도 분단 체제에서 나오는 하나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이 이제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 이제 헬멧 그 안전모를 쓰면은 이 안전모에 대한 개념이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저기 뭐 방탄모의 개념인 거죠. 철모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적어도 남자들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오른손이 올라가는 거죠. 왼손잡이도 오른손이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예, 지적받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왼손잡이라도 오른손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것도 일종의 군대 문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단 체제에서 평화와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그 평화하고는 좀 안 맞는 현상을 좀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한반도 평화의 현실에서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갈등도 마찬가지로 평화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갈등. 사고의 핵심은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사회를 우군과 적군으로 나누어 사회 다양성 부정하려고 억압한다는 거죠.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보면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라서 제가 지금 붙였는데 이제 흑인이죠. 난 내가 흑인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백인 친구가 멋진 생각이네. 다음 카드. 난 내가 백인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종 흑인이 옆에서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피해 의식이 이제 가미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뭔가 나는 흑인이니까 너희들한테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이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흑인 친구가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사회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 다양성을 부정해왔던 그런 정체성의 사회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죠. 나는 그냥 친구 사이에 그냥 아무런 얘기 그냥 뭐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함에도 그 가벼운 이야기가 상대한테 상당히 큰 상처를 줌으로써 그거를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아 너는 상당히 비윤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제 매도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갈등과 이분법적 사고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긴 재밌는 그림이 하나가 되지.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갈등에 대한 재밌는 화면인데 제가 동사무소 직원인 거죠. 동사무소 직원이 요즘 동사무소 가면 상당히 직원들 엄청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근데 이 공무원이 이제 오늘 일과 중에 몰래 유튜브를 20분 봤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나는 인간 쓰레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유튜브 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내가 20분 유튜브를 본 거에 대해서 나는 인간 말종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억압된 인식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단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평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얘기. 스스로를 갈등의 이제 그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나는 인간 쓰레기야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저 사람들은 일과 중에 몰래 유튜브를 안 보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인간 쓰레기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 상황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일 수도 있다. 그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갈등이었는데 한국 사회는 분단과 냉전의 상황 속에서 이념과 가치를 중시 하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가 형성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 타협의 지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좌우, 뭐 진보,
보수, 이념적 갈등은 적대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얘기죠. 다름이 아니라는 얘기죠. 틀림이라는 얘기. 여기서 북한이라는 문제까지 더해지면 그 분단 체제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진보 보수 간 역사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한국은 민주화, 경제 발전 두 가지를 모두 이제 달성한 상당히 그 훌륭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국가임에도 진영 논리에 따라 이제 인식을 달리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갈등 요소 중에 하나죠. 이제 이러한 그 갈등 요소들이 이제 남북 관계로 좀 확산이 되면 남북 간 분단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 상호 배제의 적대 문화를 형성. 남북은 각자의 체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거부한다. 그래서 주체와 반제국주의 가치에 의존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우를 내면화시킨 거죠. 스스로를 내가 내면화하고자 하는 의지의 내면화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내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남북 간에 일어난다 그러면 신뢰가 없으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제 불안이 존재하는 것이죠. 뭐 지금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이제 불신이 어느 정도냐? 세대별로 한번 보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제 20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이제 2017년도에는 좀 높았습니다. 20대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는 갑자기 이제 떨어졌죠. 30대도 못 가요. 2018년도 떨어졌습니다. 2018년도는 그래프가 저보다 낮습니다. 예, 쭉 보면 2027년부터 2020년 보면 30대에서도 그렇고 40대에서도 그렇고 50대, 60대에서도 전부 다 적대 의식이 낮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남북 관계가 협력이나 아니면 서로 대화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적대 의식이 좀 더 떨어진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적대 의식. 적대 의식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뭐 닭과 뭐, 결함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적대 의식이 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현상들이 보죠. 자, 북한에서도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남남 갈등을 제가 우리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도 이제 갈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북한에서도 이제 갈등이 좀 있습니다. 북북 갈등, 그러니까 남남 갈등이 있으면 북북 갈등도 있습니다. 거기도 세대 간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렀던 세대, 아니면 전쟁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세대, 지금의 세대. 그러니까 보통 고난의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세대라고 얘기하면 고난의 행군 세대가 북한은 또 하나의 큰 사건의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굶어 죽었던 그 이제 어려웠던 시기, 그 시기도 또 다 또 하나의 그 세대를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도 상당히 좀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겪었던 세대, 전쟁을 봐왔던 세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세대와 그 다음에 전쟁을 전혀 모르는 세대, 이제 보통 이제 그 Z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런 세대들, 지금 30대, 40대, 20, 또 젊게는 20대들 갈등이 상당히 심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간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머릿속에 딱 박힙니다. 뭐가 박히냐면은 전쟁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잠재적 의식이 딱 박혀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잠재 의식을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잠재 의식 속에서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의 전쟁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아이고 저렇게 행동하면 나라가 망한데.'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닌 거죠. 전쟁 잘못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전쟁의 기억은 평생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세대하고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하고 갈등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국가적 소모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세대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어디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좀 많은데 전쟁을 계속 해왔던 아니면 내전을 겪어왔던 그 국가들은 제대로 발전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식 자체가 이제 전쟁에 대비하는 인식만 있기 때문에 뭔가 발전을 하고 뭔가 이제 인간적인 복지를 하고 그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없는 거죠. 내 몸 하나 피해야 되는 그런 인식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하고자 하는 그 창의적인 생각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남한만 일어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북한에서도 그게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난 시간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강연할 때 제가 몇 번 좀 강조하는데 북한은 이제 그 우리 소위 이제 장마당 세대 새 세대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이 새 세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실제로 김정은을 옹이하는 정권 그다음에 북한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을 위반하는 이런 그 부류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상당히 무서운 거죠.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벌써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당히 이제 포용력도 생기고 상당히 그 이제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그럽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 국가, 독재의 국가, 군사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사회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당황스러운 것이죠. 상당히. 그래서 북한의 그 북북 갈등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 또 북북이 더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이게 북한의 세대 갈등에도 통일부에서 이제 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반영이 좀 안 되네요. 자, 일단은 지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강의를 마치도록